김민주 선생, 죄송한데 다시 좀 읽으세요. 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 공자는부터요? 예, 공자는 논어에서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사상가로 나타난다. 많은 구절에서 그의 제자와 제후와 대부 등 다양한 사람이 훌륭한 정치와 더 넓게는 훌륭한 삶에 관한 문제를 공자에게 묻는다. 논어는 이에 대해 공자가 어떤 식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 구절에서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논어를 처음 읽는 많은 사람은 공자가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규범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에 놀란다. 예를 들어 자로 18장에서 공자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의 잘못을 숨겨줄 것을 기대한다. 석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그는 관청에 고발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 정직한 사람은 다르게 행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숨겨주니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 사람들은 육아윤리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공자가 어떻게 그 거짓말쟁이처럼 이러한 부도덕한 처방을 내리고 여전히 친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란다. 그러나 이 대화를 계속 음미해 본다면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생긴다. 도둑질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양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웃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자식이 아버지의 절도를 고발한다면 자식에게 미치는 결과는 어떠하고 또 고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공자의 시대든 현재 우리의 시대든 자식이 처한 상황은 평범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들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질한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혹은 공자의 대답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대화의 상세한 맥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 상세한 맥락에는 윤리적 삶에서 가족과 효도의 위치, 관계의 윤리적 의미, 다른 사람을 숨겨줘야 할 필요성, 여기서 공자가 도덕적으로 숙고하는 방법과 기준 등이 포함된다. 예.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참 논란이 많은 건데, 실제로 이게 그 도덕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여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여기 지금 원문을 한번 볼까요? 요거 직역은 어렵지 않죠. 이게 원래 엽자인데, 이게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섭으로 읽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 후삼국 시대에 보면은 왜 견훤 그러니까 같이 이 무관들이 공을 세우게 되면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면서 그 지역명과 그 시를 같이 연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예, 후대에까지 이어지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강태공 강태공의 이 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강이라는 것은 땅 이름이에요. 후세에는 성씨가 되죠. 그러니까 공을 세워서 여기 그 봉해지는 거죠. 원래 강태공의 성씨는 여씨예요. 여상. 원래 이름은 여상이고 호는 태공망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성씨로 할 때 이걸 그냥 엽으로 읽죠.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엽이라고 하죠. 섭이로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제 고대니까 그냥 섭으로 발음해 주는 것뿐입니다. 섭공 이거 띄는 게 아닌데 섭공의 공자왈 이거 어떻게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섭공이 공자를 일컬어 말한다. 이렇게 번역도 해도 되고요. 직접화법으로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다. 이 A, 의, B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 내용으로 봐서 직접 마주대하고 있으면 에게 말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제3자에 대한 평가로 얘기할 때는
섭공이 공자를 평가하여 말하다. 직역하면 섭공이 공자를 일러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가리켜 말하다. 요 뉘앙스 차이죠. 오당유 직궁자. 이 당은 행정단위예요. 우리가 향당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향보다 당이 약간 좀 넓은 옛날 그 마을 단위에 뭐 몇 가구 몇 가구 기준이 있어요. 그 차이고요. 이 직궁이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잘 보세요. 직궁, 몸을 곧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좀 강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예요. 예. 직궁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으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기부양양 이게 훔칠 양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런데 이 자가 약간 역접의 뉘앙스죠. 그런데 자식이 증언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섭공이 공자에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듣자마자 공자왈 오당지 직자 우리 마을에 마을이라고 번역하죠. 우리 마을에 이게 번역이 왜 여기서 끝났지? 여기 있구나. 우리 마을에서 이 고든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이것이 여기에 다르다. 이와는 다르다. 요게 공자의 핵심적인 얘기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숨겨주고 자식은 위부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주면서 정직함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게 후대 유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서양 사람들이 유교라든가 논어를 읽을 때 가장 황당하게 첫 번째 느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사실 이 대목은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측면이 있죠. 예, 가족주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 선생한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도가의 개인주의에서 유교, 공자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에게서는 일반 사회 집단이나 국가 개념은 아직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요 리스트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어요. 제자백가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가. 황소임 선생님, 황 선생님, 이 다음에 뭐야 그럼? 여기 보면 되지. 개인, 가족, 집단, 국가, 그 다음에 뭐야? 당연히 세 개지. 그럼 네 개인가? 지금 공자의 이 취지가 여기 이제 서양 사람처럼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 사촌 범위 내에 그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민법인가 이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향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아직도 존재하죠. 여기 밑에 아까 읽을 때 느끼셨잖아요. 실제로 과연 신고하는 것이 미덕이냐? 그거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집단주의나. 그러나 가족주의적인 유교 문화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집단이나 국가의 어떤 효용성이나 공리주의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공자나 유교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바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데 머무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럴 때 이제 부부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당신이 애를 버릇을 저렇게 들였다. 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세하게 어떤 문제를 애한테 직접 지시하고 그 순간에 고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늦었다. 왜냐면 얘가 지금 29인가 30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일일이 뭐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이해는 가끔은 안 깨워져서 회사에 늦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자기 회사에서의 어떤 지각도 해보면서 스스로 터득을 해야지 내가 일일이 그걸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적하는 순간 얘는 오히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자 간의 어떤 정관 같은 거에서 적어도 그 순간은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상되는 측면하고 그냥 놔둬서 자기가 약간의 그 회사에서 그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이런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후자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뭐, 그러니까 큰 한 선생, 작은 한 선생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유교는 가족주의적인 한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거를 가장 호되게 비판한 사람이 국가주의적인 철학자인 한비자예요. 시기적으로 보세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도가와 이 유교는 뭐예요? 춘추말 전국초에 비롯된 개념이고 이거보다 약간 후대가 누구예요? 묵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백가로 보면 도가에서 유가, 유가에서 묵가, 묵가에서 법가. 이게 요 대목이 뭐예요? 진시황 때잖아요. 예? 법가의 국가주의. 물론 이때 법가가 합리주의적인 법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주의 다음에 세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선생 이게 가능해요? 자기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 평화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문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평화? 이게 실현될 것 같아요? 트럼프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국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게 그 평화라는 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요즘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음. 뭐 억지로 강제적인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됐어요. 어, 내가 얘기하는 뉘앙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늘날의 트럼프 보세요. 자기, 아메리칸 퍼스트잖아요. 이 사람이 입만 열면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겠다는 거 아니야. 달러도 무한정 찍어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초통화니까. 너무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도가의 개인주의, 노자, 장자, 육아의 어떤 가족주의적, 그 다음에 묵가의 집단주의적, 그 다음에 법가의 국가주의적,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나 말로는 있어요.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늘 그거는 이념일 뿐이지 어떤 강자가 약자를 복속시키기 위한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념이 반드시 우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육아의 가족주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시대성 속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이런 뭐 단순한 도식이지만 개인주의적 성향, 가족주의적인 성향, 집단주의적인 성향, 국가주의적인 성향 아니면 이걸 뛰어넘어서 사실 뭐 기독교의 박애주의
그것도 물론 이념에 불과하지만 물론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글쎄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의 활동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근데 제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한테 비판 받아도 좋은데 왜 그 유네스코 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 봉사 단체가 있잖아요. 뭐 아이고 그뭐 뭐요? 유니세프. 유니세프 말고 또 국경의사에 뭐 수없이 많아요. 근데 70%인가 50%인가 60%를 그 기부금의 그 연봉인가 비용으로 쓴다면서요. 실제로 구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30%? 네. 현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사람들도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예. 그다음에 요 내용과 함께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노자 그 뭐예요? 도덕경에는 어디 있죠? 요 얘기는 뒤에 하면 되겠구나. 예. 그다음에 문 선생이 고단 분단 읽죠. 공자의 이러한 대답은 공자의 이러한 대답을 단순히 주관적 처방으로만 이해한다면 공자가 제일 어떻게 말했는지 누가 답을 먹었는지 어떻게 앉았는지 자체가 공자의 의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노조가 우리의 도덕적 딜레마에 규범적 답변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초기 유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도덕적 출현 과정과 관련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논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논어를 권위적인 말이 담긴 책이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철학 논문보다는 육아 전통과에 관련된 일상적 실천과 믿음을 모아놓은 문헌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공자가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안내로서 즉 우리 자신의 행위와 책임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일으키고 고무시키는 통찰의 보고서로서 논어를 읽을 수 있다. 이 방법론을 마음에 두고 논어의 두 가지 근본 개념인 인, 과, 예를 검토해보자. 더불어 두 개념은 육아 전통에서 부화된 인문주의를 표현한다. 육아 철학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과 둘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예. 제가 이 책을 선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이 서양적인 마인드, 분석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보더라도 상당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고 있구나. 우리나라 동양 철학개론에서 이런 얘기를 도입부에 제시하는 책은 단연컨대 한 권도 없어요. 내 강의를 많이 들어보는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논어에서 인과 예는 핵심 개념이 분명하죠. 근데 인과 예에 대해서 진짜 막 고민하고 명확하게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인문학적 강의라든가 이런 게 아주 취약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리고 범범해. 그러니까 뭐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인과 예의 개념은 논어에서뿐만 아니라 그 유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우리 저 똑똑한 안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봐. 인과 예가 뭐야? 이는 인간다움이고요. 어. 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행동의 양식을 말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거 설명하다 다시 아니 잘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저기 황 박사님 부연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교재도 없이 수업에 참여한단 말이야? 학교를 놔둬가지고 얘는 자기를 조절하는 방식, 얘는 작은 애가 있고 그 작은 아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는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냐라 그랬어요. 이 번역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 뭐 놈자자 써도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막 중원부원 하더라고요. 이 저 서양 이 책은. 근데 이는 가장 먼저 쓰이는 거는 우리 도덕경에서 보듯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의 첫 번째 뜻은 사랑이고요. 물론 뭐 동사로 쓰일 수도 있죠. 뭐 하다. 요거는 이제 사람다움. 두 번째.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니까 혼자 녹화할 때보다는 좀 낫구나. 그 안 선생님만 따로 초빙해서 내가 녹화를 해야 되겠다. 사람다움. 근데 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연상하면 돼요? 사랑, 사람다움, 더. 또 다른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본질, 속성. 그러면 이런 어떤 본질 속성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형식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봅시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형식 없이 표출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 짐승과 차이가 있는 점은 뭐예요? 사랑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이 꾸밈이란 말이 이제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유교에서 꾸밈 나중에 제가 족발 사드릴게요. 이거 바치는 사람. 이게 한 글자로 뭐예요? 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말하고 싶어. 나는 이거 미리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안 나오나? 내가 방송에 나올 때 말이지. 내가 이거 다 써놨는데. 인정. 인정. 이거 다 써놨는데. 예,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논어에 나오는 다 핵심 개념이에요. 예. 논어에서 문과 질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복되는데요. 문과 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문화미. 요즘 말로 말하면 세련미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미라고도 하고요. 질은 질방미, 소방미. 이게 바탕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다 통해요. 이 통나무 박자나 소박할 박자나 이게 다 통한다는 거죠. 통나무 박자는 이렇게 쓰죠. 아니, 문선생, 학교에 그 물건 언제 도착해? 주말이니까 늦어도 뭐 화요일쯤 가지 않을까요? 이 박자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나 본데. 뭐 비슷한 거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 문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형식, 여기 나오는 꾸밈, 예. 인이 내면적이라면 얘는 외면적이고, 그렇죠? 인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얘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인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질과 연관되겠죠? 바탕이니까. 여기서 해사후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사자성어는 해사후수다. 뒤에 관련된 예문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림 그릴 해자거든요. 그림 그리는 일은 이것도 연습하니까 좀 약간씩 익숙해지네. 이거 안소연할 때 소자든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다른 모니터 보고 계시나 봐요. 아니 이거 안 보여? 이 줄근 거 안 보여요? 네네네. 네. 아까부터 안 보였어요.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하지. 아, 그 펜을 아니 지금 띄워놓은 화면을 지금 다른 화면으로 안 보여. 지금 아예 안 보여. 아, 안 보였어요? 그럼 안 보인다고 아까부터 안 보였어요? 아니 이거 아까는 뭐 죽었는지 모르고 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인과의 글자 몰랐어요? 네, 안 보였어요. 지금은요? 지금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여요? 어? 네, 책이 보여요. 책. 책만. 이게 웬일이지? 책임 에버렉 때문에 그런가? 아, 에버렉에서 쓰는 거는 녹화할 때는 보는데 이게 구글로 전송은 안 되나 봐요. 아, 하시려면 구글 펜이 따로 있나? 화면이? 그런 면, 녹화에는 찍히겠죠 아마? 그렇구나. 구글에 펜슬 추가하는 기능이 있나요? 화면에?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다른 수업에서는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에버렉으로만 해서 그래요. 어쨌든 인과의 그러면 뭐 요 정도로 인과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 5분간 휴식하시고요. 그 다시 초빙하겠습니다. 나갔다가 예, 그 카페로 해서 들으세요.